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료 분쟁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료 분쟁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은 사고가 없을 수가 없듯이 의료가 있는 곳에는 의료 분쟁이나 의료 사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저도 뭐 의료 분쟁을 여러 번 많이 겪어봤습니다. 겪어봤는데 사소한 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뭐 저런 사고, 사실 의료 분쟁 때문에 이제 뭐 자기 진료를 포기하거나 뭐 의사로서의 어떤 거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환자도 피해자, 의사도 피해자인 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의료 사고라고 그러고 의료 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의료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의료 분쟁은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좀 편한데, 의료 분쟁이 생기면 어떡할까, 의료 사고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 분쟁에 대해서 조금 어차피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학술대회 때 좀 덜어 놓으시면 그게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몇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도움이 되시는데, 사실은 갑자기 의료 분쟁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하면 경황이 없으시고,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당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그런 데 대해서 좀 개념을 좀 가지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사가 된 게 거의 한 30년 전인데, 뭐 한 28년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의사가 뭐 경찰서 가거나 초기에는 뭐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의 경찰서 가면 기소되고 거의 범죄자 취급받고 배상 판결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에 80대 노인에게 성형수술한 의사가 숨졌는데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82세인데 여성분들은 뭐 82세라도 요즘에 이제 어떤 여자로서의 이런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성형을 뭐 간단한 뭐 필러 같은 거 넣고 뭐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이 의사가 권해서 목이 좀 주름이 많으니까 이제 목 주름을 좀 당기는 이런 시술을 했나 봅니다. 근데 보통 성형 그런 간단한 거 할 때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를 삼는 게 도대체 뭔지, 80대 노인을 성형 수술했다는 게 문제인지, 이 의사가 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문제인지, 음주운전하고 의료사고하고 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회나 뭐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뭐 기사를 보시면은 음주운전한 의사가 이렇게 뭐 사고를 쳤다, 이거를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의사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 만들기, 그런 걸로 봅니다. 기사가 좀 상당히 악의적이죠. 음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제목에 헤드라인에 저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또 음주운전 전과 50대 의사가 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포포를 2배로 써서 사고가 났다. 근데 아시다시피 포폴은 그 숏액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5분 10분 되면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 당기는 수술을 하면은 반복해서 포포를 줄 수밖에 없죠. 깨면 또 주고 깨면 또 주고 하면은 그게 뭐 10cc 써야 될 게 30cc, 50cc, 60cc도 쓰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근데 그거를 2배 투여했다고 저렇게 기사를 쓰는 게 맞는지, 마취제 과다 투여다. 그러면 마취제 과다 투여가 문제인지, 이 사람은 뭐 음주가 문제인지, 또 여기서는 YTN은 보면은 음주운전 가석방 중에 이 사람이
이런 사고를 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안 시킨 게 문제다. 이런 또 유의 또 기사도 씁니다. 이만큼 참 의사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미지도 많고 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고형이라는 게 감옥에 가는 실형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실형인데 의사들한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서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선한 행위인데 선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 형사처벌이 뭐 간단한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 징역형 이런 것들이 많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의사면허취소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런 게 있으면은 의료 사고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 근데 이제 의료 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만 되는 게 아니라 선고할 때 보면 의료법 위반이 이게 같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게 금고형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안이하게 말하는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 분쟁으로는 뭐 면허 취소가 안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분쟁 사건이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 같이 항상 걸리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걸리기 때문에 저런 중형이 선고될 때 사실은 차트 조금 문제 있었다. 의료법 위반 해서 지금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돼서 지금 헌법 소원 중인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자, 그럼 포포를 이 선생님 사례는 포포를 질필러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포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포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법원에서 사실 조회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당한 거냐? 제가 아니 우리 포포를 질필러 때 쓰는 게 맞느냐? 뭐 질필러가 됐든 내시경이 됐든 불편하면 쓰는 거죠. 포폴이 뭐 꼭 뭐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문이죠. 근데 이제 질필러에 쓰면은 이거는 마약 그거 향정신석 의약품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포폴은 어떤 경우에도 불편하면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법원에 답변을 해줬고 그러면 여러 번 쓰는 거는 어떠냐? 반복해서 쓰는 것은 어떠냐? 반복해서도 쓸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데 이런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포폴을 많이 쓰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포폴 쓰는 자체를 가지고 이제 기소했는 참 특이한 사건이라서 제가 이런 경우는 좀 안 된다. 맥페란 주사 하나 잘못 줬다고 실형 판결. 제가 경기메디 뉴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때 한번 칼럼을 쓴 적이 뭐 맥페란 한 번 잘못 약 한 번 잘못 썼다고 실형이 되면 누가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험한 세상입니다. 입원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입원실에서 뭐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건 조금 조금 더 전의 사건이지만 입원 환자가 뭐 추락했다. 그래서 병원장이 뭐 금고형 이렇게 금고형이 되면 또 면허가 또 취소되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뭐 질필러 사건인데 구속영장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동맥 박리를 진단 못했다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험한 세상이니까 이러니까 이제 필수 의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수 의료를 요번에 보니까 뭐 경북대병원에 뭐 16명 내과 정원에 1명 지원했다. 뭐 이렇게 하던데 뭐 거기 보니까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거를 누가 이렇게 포스팅을 해놨는데 보는데 거의 뭐 지원자가 없다. 필수 의료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폐암 진단 못했다고 뭐 17억 배상하라. 뭐 신생아 수액 주다가 뭐 어떻게 됐다고 뭐 17억 배상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죠. 근데 이제 면허 취소법이 이제 뭐 아시겠다시피 이제 면허 취소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제
면허 취소법으로 고통받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에서 계속 면허 취소법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선고유예도 면허 취소되냐? 여기 보시면 의료법 8조 6항에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법조문에 면허 취소된다고 돼 있죠. 어제도 뭐 다른 선생님이 선고유예는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데 집행유예가 5항이고 6항은 선고유예도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문구가 중요한데요. 우리 변호사들도 하는 얘기가 이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부로서는 복지부는 또 법조문 핑계를 댑니다.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량권이 없다. 사정은 딱한데 무조건 면허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고 조금 너무 억울한 경우는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조문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그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심각한 우리 회원들이 사실 뭐 의사가 면허가 취소되면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면허를 너무 잘 취소를 시키고 작년에 의료 대란 때 의대 정원 사태 때 투쟁했던 그 전공의 2명도 지금 면허 취소 위기라서 제가 이제 많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냥 SNS에 글 하나 적었는데 그걸로 이제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면허 취소가 젊은 전공의가 그러니까 이제 앞날이 캄캄한 거죠. 면허 취소법 저게 괜찮은 법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현재 의협 법제이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정말 잘못된 걸 하고도 현재 의협 법제이사를 버젓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25일 날 이제 뭐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탁검사네 뭐 관리급여네 뭐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줄줄이 지금 뭐 대체조제네 뭐 비대면 진료네 뭐 지금 정말 의료의 기본이 무너지는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악법들이 다 통과되고 있어서 임총이 개최됐는데 김태구 집행부가 잘하겠다. 우리가 잘하겠다. 그래서 김태구 집행부 한번 더 믿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26일 날 각종 악법이 그 다음날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날 통과된 거를 몰랐는지 알면서도 임총날 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통과된 법 중에서 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의사 가중처벌법입니다. 지금 의사 면허 취소법이 있는 상황에서 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 의료법 위반을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한다. 3년 이상이니까 그걸 집행유예를 해주면은 그래도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아까 전에 강봉수 부회장님 시간에 EKG를 조무사나 간호사가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의료법 위반인데 그런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게 모르는 게 약이 아니고 제가 아무 의학 전문지에도 보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회원들한테 칼럼을 써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국회에서 통과됐다. 어떻게 통과됐는데도 모르고 있냐. 의료법 87조 2항 여기에 그 과거에 우리가 기뻐했던 의사폭행방지법 그 똑같은 항목에 의사 가중처벌을 넣은 거예요. 그 항목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뭐 EKG를 찍게 한다든지 체스트 PA를 조무사를 찍게 한다든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중범죄인가요? 상해가 생기면 3년 이상 뭐 이렇게 1, 2차 의료기관에 보면 간호사나 조무사가 수술 어시스트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환자 합병증 생기면 환자 측에서 그 간호사가 퍼스트 썼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법이 돼 있습니다. 심각한 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법제이사들이 뭐 변호사들이 의료 분쟁으로 생기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만요. 이게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현장을. 여기 보시면 의료법 22조 1항에는
진료 기록부를 자세히 기록해야 된다. 상세히 기록해야 된다. 상세히 기록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 법이 통과될 때 뭐 좋은 법이라는데 제가 그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법이 기준이 없다. 상세히라는 게 기준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 보면 뭐 선생님 아파요 하면 뭐 엔세이드 같은 거 그냥 처방 내잖아요. 뭐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근데 왜 아픈지를 차트에 안 적어 놔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픈지가 아니라 진통제를 왜 처방했는지, 뭐 어디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한 대 줬어요 내과에서, 이렇게 차트에 적혀 있어야 되지. 차트에 안 적혀 있으면 밑에 이제 처방 나가지 않냐. 처방은 처방이고 왜 나갔는지 진료 기록부 기록이 없다. 뭐 항생제 그냥 한 대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처방과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뭐 주사도 마찬가지인데, 주사나 먹는 약을 처방하실 때 위에 이유를 적어야 된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뭐 PRN으로 주기도 하고 뭐 진통제 한 대 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이제 처벌이 되는 거고요. 의사는 여기 보세요. 법조항이 22조 2항에 보면 추가 기재, 수정, 요즘에 다 전자차트 쓰시니까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기재 수정 전에 원본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추가 기재하고 나서 원본은 이거고 추가 기재한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이걸 기록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게 전산적으로 뭐 의사랑이나 이런데 이게 가능한지. 근데 또 밑에 보시면 의료법 제일 밑에 보시면 의료법 23조에 전자 의무 기록에 이렇게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에는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이 규정이 정말 못해먹게 해놔서 이게 말이, 우리가 보통 보면 논문을 써도 이렇게 해서 최종본을 딱 보관하는 건데 이거 수정하는 거를 다 보관하라 그러면 뭐 그러면 원본, 수정본, 재수정본 뭐 이렇게 다 보관해야 된다는 건지. 근데 의료 분쟁이 생기면 환자들이 요즘에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요즘에 요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추세가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의료 분쟁이 안 생기는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못 하시고 계속 그냥 그러시고 있는데, 의료 분쟁이 생겼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환자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겠죠. 의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진료 기록부를 좀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차트 기록을 잘 적어서 민사소송도 이기고 의료 분쟁에서 형사소송도 이겨서 무혐의 받았어요. 근데 환자가 열받으니까 진료 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의료 분쟁이 이거를 환자들이 물고 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선고유예 받아버려도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의료 분쟁은 다 이겼어요. 민사도 과실없고 형사도 과실없고.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의료 분쟁이 생기면 이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환자 측이 진료 기록부를 복사해 가거나 수사기관에 진료 기록부를 이미 제출한 이후에는 가급적 사후 수정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 의료 분쟁이 생겼으면 원본, 수정본, 그다음에 그 기록, 로그 기록인가요? 그 기록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판결문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료 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 수정한, 이 사람이 이제 추가 기재 수정했다는 겁니다. 추가 기재 수정한 경우 추가 기재 수정한 진료 기록부 등 추가 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뭐 회원분이 고주파 시행 부분을 삭제하고 요거를 추가하고 가이드 팁 위치를 수평으로 뭐 이걸 삭제하고 시암 플로로스코피 가이드 하에 레벨 및 타겟 포인트 확인을 추가 기재하였다. 그런데 수정 전 원본 진료 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고치면은 그냥 고친 걸로 끝나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선생님은 그랬죠. 나는 추가 기재 수정은 했지만
기존 표현을 더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금 깔끔하게 정리했을 뿐이다. 사후에 거짓으로 뭐 고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거는 전혀 없다. 판사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것은 전혀 없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을 하지는 않은 거는 내가 알겠는데 판사가 피고인의 위행이 자체로 어렵법 22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선고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니까 이 어렵법 22조 자체가 그냥 복원하라잖아. 네가 뭐 차트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허위 기재하면 어떻게 됐어요? 벌이 더 처벌이 심각한데 우리는 이제 추가 기재나 수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법원에서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회장님은 뭐 또 법원 편드나 근데 현실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인가는 사실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료기록부의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민원센터에 많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분은 다행히 무혐의 받았어요. 뭐 고의가 없다. 그냥 바빠서 그런 거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행정소송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그걸 다 신경학적 검사한 거를 다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부당 청구내 허위 청구내에서 면허 처분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차트를 자세하게 기록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요즘에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상이죠. 만성질환 관리 내역을 기재 안 해서 이렇게 허위 청구로 몰리고 면허 처분, 가진급 처분의 위기에 처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의사협회라면 좀 대책을 세워줘야죠. 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고 회원도 자기가 당해서 민원센터 오면은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지만 대부분은 또 아직까지 당하지 않아서 뭐 제가 뭐 얘기를 해도 또 관심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면허 취소법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오죽 심각하면 1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정춘숙 사무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침묵하시다가 면허 취소돼서 죽을 것 같다. 뭐 31개 우리 광역시도 전임 회장님 중에 한 분도 지금 면허 취소 지금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엄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악법이 없어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정춘숙 앞에 그때 투쟁할 때 사진입니다. 현수막을 저거 1년을 걸었습니다. 저렇게.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현실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 측, 환자 측이 검은 현수막에 뭐 이렇게 국민 생명이나 건강은 안중에 없냐 뭐 이랬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모를 했고 결과적으로 정춘숙 의원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경기도 의사회 때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정춘숙 의원이 퇴출될 때까지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퇴출이 됐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뭐 때문에 됐는지는 근데 이제 자기도 열 받으니까 저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근데 뭐 명예훼손이 아니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조사 받고 뭐 아직도 뭐 계류 중입니다 이게. 근데 면허 취소만 문제인 게 아니라 재교부율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97%, 95% 재교부 됐는데 면허 취소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재교부율이 12.5%. 10명 중에 1명밖에 재교부 안 해줍니다. 그 면허 취소가 그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나고 재교부 신청하면 이건 낮은 거 이런 부분도 이제 회원분들이 여론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의료 사고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최근에도 뭐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선생님인데 자기 병원에 의료 진료에 불만을 품고 뭐
떼거지로 몰려왔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방법은 제가 학술대회 때 오늘도 또 얘기합니다.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세요. 원장님이 신고하지 말고요. 조금만 시끄러우면은요, 조무사들한테 112 신고해서 갑자기 그냥 불현듯 경찰이 나타나는 상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112 신고해서 업무 방해 중입니다. 내일이라도 가서 조무사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세요. 간호사들한테. 아니면 행정 뭐 하시는 과장이나 뭐 원무과나, 야, 병원에서 시끄러우면 무조건 112 신고해. 신고해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이거는 허위 신고가 아니거든요. 업무 방해를 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지 99% 좋아집니다. 99%. 대한민국에요. 경찰 딱 나타나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태도가 99% 달라집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당황하면서요. 경찰 옷만 봐도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법 위반은 뭐 우리가 저 스티커 같은 것도 좀 제작했던 것 같은데, 의료법 12조 1항 위반, 의료법 12조 1항 업무 방해입니다. 진료 방해입니다라고만 해도 알아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끄럽다 112 신고해. 와서 그냥 돌아가더라도 잘 해결됐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라도 그래야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초기에 그 사람들이 왜 왕창 몰려오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뭐 아니면 차트 가져와라, 뭐 당장 가져와라, 뭐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막 없는 차트 막 복사해주고 막 없는 얘기 막 해주다 보면 녹음 당하고 아까 전에 차트 부실 기재돼서 다 당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료법 12조에 보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번에 의사 가중처벌법 했던 그거하고 그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의료법 12조에 잘 만들어놨죠.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방조해서도 안 된다. 경찰이 왔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당신도 내 고발하겠다. 의료법 12조 2항에 보면 진료 방해하고 있는 걸 방조해서도 안 되는데 니 왜 방조하느냐.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합니다. 업무 방해, 의료법 12조 2항 위반, 이런 건 하나 타이핑 쳐서 좀 적어 놓으시고 경찰이 오면은 보여주세요. 의료법 12조, 의료법 82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범인데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렇게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는 게, 초기에 뭐 잘못해 놓으면요 그걸로 5년 걸리면서 당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내과 선생님인데 내시경 뭐 하고 나서 뭐 노인을 했는데 뭐 이렇게 사망을 하신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하자마자 조금 지나니까 경찰차가 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원장님하고 조무사하고 뭐 직원들이 다 가서 그날 조사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생각해 보면 갈 의무가 없어요. 원장님이 잠깐 경찰차 와가지고 경찰이 좀 경찰서 좀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갈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순진해서 그냥 예 하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어봐야죠.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있느냐, 체포영장이 있느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몇 시간 만에 나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임의동행이고 내가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좀 같이 가시죠. 못 가겠는데요. 그럼 끝인데 가가지고 없는 차트 다 복사당하고 뭐 갑자기 뭐 환자가 사망했는데 차트 정리돼 있겠습니까? 조무사든 뭐든 또 막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해서 다 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당하기가 힘드니까 변호사 조력권 이런 거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변호사 조력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잖아요. 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 이번에 그 황교안 전 총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고 변호사예요. 본인이. 그런데도 자기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나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 나 손에 건들지 마라.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변호사도 자기가 이제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야 헌법에 내 몸에 손도 대지 마라. 변호사를 조력을 내가 받겠다.
그다음 묵비권도 있잖아요. 헌법상의 기본권. 묵비권도 있는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체포 영장도 없고 묵비권도 있고 변호사 조력권도 있는데 그냥 끌려가서 다 진술하고 차트 복사 다 해주고 그냥 백지 차트 다 해주고 나중에 추가 기재하면 아까 전에처럼 그런 이제 그걸 당한다는 거죠. 뭐 건강보건법 독소 조항이 참 98조 2항 98조 2항인데 제가 이거요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공단 조사나 심평원 조사는 별로 겁 안 나는데 복지부 장관 도장 찍혔는 그거는 98조 2항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면 1년 영업 업무 정지.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과태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여론을 좀 조성하고 뭐 의정 협상할 때 이런 거 좀 바꿔라. 이거는 뭐 세무조사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냐. 응? 그다음에 116조에 보면은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한다. 아니 묵비권도 있고 조사 거부할 권리는 있는 거죠. 이런 악법이 저도 116조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거 이번에 해온 사례로 알고 우리 경기도 의사에서 이건 헌법 소원을 하고 문제를 삼고 바로 잡겠다. 왜 묵비권이 있는데 나 조사받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왜 처벌을 해요? 형사처벌을? 그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것도 그냥 회원들이 가서 그냥 조사 거부 당했다는 식으로 해서 전과자 되고 벌금형 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번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아 보려고 그럽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의료분쟁 중재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료분쟁 중재원은 뭐 또 강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환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의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분쟁 중재원의 중재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환자가 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좀 말은 딱딱하지만 법원에 소송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 과정하고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서 병원 자체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원 그다음에 뭐 각 뭐 보험사 보험 들은 거 있잖아요. 과별 뭐 보험사도 있고 의협 공제도 있는데 보험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의료분쟁 중재원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일 불리하더라고요. 했을 때 우리 회원분들이 했을 때 말은 제일 좋은데 국가기관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결과가 제일 불리해요. 법원은 말은 좀 듣기가 상대방이 좀 불편한데 법원에 좀 소송하시죠 하면 좀 그러지만 제일 의료분쟁 중재원보다는 법원이 훨씬 낫습니다. 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중재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요번에 제가 소비자로서 한번 불만이 있어서 소비자원에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CCTV 설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별로 안 위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치워버렸어요. 굉장히 절차만 까다롭고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의료분쟁 중재원보다는 소비자원이 의료분쟁 사건도 우리가 에비던스로 결과로 여기 보시면 뭐 의료분쟁 중재원에 했을 때는 86.5%가 물어주라고 나옵니다. 86.5%. 100건을 신청하면 87건이 물어주라고 나옵니다. 지금 처음에는 95건이 물어주라고 나옵니다. 그냥 물어주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뭐 당신 아무 문제 없는데 물어주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분쟁 중재원에 가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셔도 그렇고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몇 억씩 요즘에는 평균이 한 2천만 원 됩니다. 물어주라는 금액이 평균이. 근데 소비자원은 물어주라는 금액도 86%가 1,000만 원 이하고 뭐 굉장히 적어요. 훨씬 결과가 소비자원이. 소비자원은 가는 게 더 낫고 법원에 가시면 돈 10원이라도 물어주면 일부 성소라고 하거든요. 뭐 100원을 배상하라 해도 일부 성소라고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그러면 조금이라도 물어주라고 한 것까지 합쳐도 29%밖에 안 된다. 2021년도에.
그럼 아까 전에 중재원으로 갔을 때는 물어주라고 하는 확률이 87%, 조금이라도. 법원에 갔을 때는 물어주라고 하는 확률이 어디 갔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30%, 29%.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을 하시는 서울시 회장님은 뭐 안 그렇다고 막 주장하는데, 제가 이거 뭐 표를 보여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하실 문제는 아니죠. 서울시 회장님은 아직까지도 아니랍니다. 이게 수탁 감정이라는 것은 경찰서 이런 데서 의사 과실이 없냐 이렇게 감정을 하는 게 수탁 감정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재원은 가지 않는 방법은 그냥 뭐가 서류가 날라왔을 때 아무 대답 안 하면은 가지 않는 거고,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성남 3인 구속 사건인데 이 회원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감정이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가 야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야 하는 과실 감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회원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과실 감정 고매한 교수님은 명백한 과실이라 그러면은 이게 판사 책임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료 분쟁 중재원에 있는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라는 감정서가 있는데 우리는 서글프게 또 이렇게 회원들은 역전해서 떠들고 있고 판사 죽일 놈이라 그러고 있고, 감정서가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회원들을 하고 법적인 판결문 보고 하면은 감정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근에 나왔는 의협 감정원, 제가 감정서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냐. 의협 감정원의 감정의사가 로컬에 있는 의사한테 뭐라고 했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주사 맞고 나서 근위축 왔는 거예요. 내과도 보면은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저한테 그런 상담을, 엉덩이 주사 맞았는데 감각이 찌릿찌릿하다 그래요. 뭐 다리에 힘 빠졌다 그래요. 이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건전도 했는데 뭐 문제가 있고 뭐 그 주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엉덩이 주사는 앞으로 전무사도 못 놓고 정형외과 의사만 나야 됩니까? 주사를 맞고 나서 근위축이 왔다 이건데, 감정 교수가 얼마나 고매한지요. 정형외과적인 해부학을 이해하는 전문의인지 확인을 하라. 이 주사 시행한 의사의 정형외과 수련이나 해부학적 이해, 주사 치료 위치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 해부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의사로 보인다. 이게 뭐 인신공격입니까? 감정서입니까? 치료가 조금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죽는 판에, 우리는 뭐 면허 취소당하고 구속되고 이러는 판에 이렇게 감정서 써주면은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검사가 어떻게 할까요?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해부학과 비복신경 기능을 이해한 주사 치료로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수련이나 다른 해부학적 수련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거를 왜 지가 그럽니까? 이 개인병원 의사가 통증 치료했으니까 정형외과 전문인지 확인해 달라. 이 정형외과 의사가 쓴 것 같아요. 위 병원 의사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문의로서 적정성이 문제다. 이 의사가 수련이 이거 말을 한 15번 하더라고. 감정서에. 여러분 이 감정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의사협회 감정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 이름으로 회원 죽이는 감정서예요. 왜 이게 경기도 의사인 민원센터에 들어왔어요.某某의원 의사가 수련된 상태인지, 뭐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는 위험한 주사 위치 회피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내과 의사는 회피가 가능 안 합니까? 이런 거를 감정서에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도한 의료 분쟁이 뭐 필수 의료를 망가뜨린다고요? 의협이 이러고 있는데. 비복신경 기능과 정상을 이해하는 의사인지 확인 요함. 수련 과목이나 해부학, 이거는 이 의사는 인간 백정이라는 감정서 아니에요? 해부학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냐? 해부학을 공부했는지 확인해달라. 이 의사는 외상후 통증의 근육 손상에 대한 이해도나 검사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다. 해부학적 수련이 안 된 사람이다.
이런 걸 적어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가 죽으라는 소리죠, 회원은. 그리고 뭐죠? 그 주사 때문에 건의축이 왔을 확률이 99%라. 이렇게 적어줘 버립니다, 감정서에. 여러분 이 감정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을 이루고 있는데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자 이거 의사협회가 해준 겁니다. 감정서입니다.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기소됐어요. 메조세라피, 이게 의사협회 감정서인데 메조세라피의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걸 의사협회가 보내줬어요. 죽이는 거죠. 간호사협회, 메조세라피 시술은 의료행위며 의료행위의 성질상 의사만 행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은 간호법에 왜 별거 다 합니까? 골수검사도 하고 뭐 다 합니까? 메조세라피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사만 해야 된다는 의료행위라면서. 간호사가 뭐 중환자실에서 의사 노릇 다 하잖아요. 근데 메조세라피 했는 의사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기소돼 가지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위기에서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감정을 했냐 밝혀달라. 판사가 밝혀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상남도 경찰서 수사협조 그 경찰서에 그래 적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가 적어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밝혀라 하니까 김태구 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본문서 작성자의 의료에 관한 지식 부재에 대해서 협회 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감정은 의사는 익명이고 협회 직원이 대신 타이핑 쳤다는 얘기겠죠. 협회 직원이 뭐 형식적인 사람일 뿐 의학적인 의견과 전혀 무관하다. 해당 직원을 포함하여 협회 직원들은 크게 동료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나가 죽었는데 지금 수백 명이 기소됐는데 의협 의견서 때문에 의협 직원이 동료하고 있는 게 그게 뭐 걱정이에요? 김태구 회장. 협회의 직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협회 일을 하겠습니까? 회원들 회비로 일하는 건데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럼 답변 안 하면 되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보면 뭐 공적 성격의 업무는 직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이런 거 자꾸 적으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적 업무 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야 됩니다. 협회 직원도 못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원들은 억울해서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자는데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으면서 협력할 의무가 없음에도 최대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고매한 교수님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은 이제 그런 감정 못 합니다. 그런 소식이 또 여러 개 금방 게다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무슨 문어체예요. 의료계 전체 이런 게 알려지면 뭐 그 사람 의사도 뭐 앞으로 하겠습니까? 사법기관에 제공되는 의견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주는 게 현저히 그럼 질이 좋은 건가요? 이게 뭐 해부학 교육 받았는지 확인하라 이런 게 질이 좋은 거예요.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익명으로 회원들한테 이런 감정서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부디 감안하시어 협회가 앞으로도 사법 정의 실현에 의료 분쟁 생겼을 때 기회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회원 죽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우리는 사람 못 밝히겠습니다. 가서 정언 안 하고 그냥 그거대로 하십시오. 협회장 김태구 25년 5월 13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의료 분쟁에 있어서 회원들은 길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서 17억 뭐 이렇게 분노하지만 경기도 의사가 2018년부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감정서 의사 교수 개인이 잘나가지고 현실도 모르게 그 사람 해부학 교육도 못 받은 의사고 완전 인간 백정이라는 취지의 감정서 이런 거 못 적게 해라. 지역의사회 대표라도 좀 감정위원으로 참석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18년부터 그 이후에 최대집 회장 때부터인데 그 이후에 협회장만 되면은 안 듣습니다. 안 듣고 17억 배상 판결 나니까 SNS에서 필수 의료 못 하겠네, 뭐 소아과 못 하겠네, 내과 못 하겠네 하는데 협회는 그래서 제가 이 17억 배상 판결로 광역시도 회장 회의할 때 안건을 올렸습니다. 이거 좀 해결하자. 의혹 감정은 좀 해결하자. 복수 감정 지역 의사의 대표도 참여해서 문구도 같이 좀 보고 하자 하니까 서울시 회장은 황규석 회장은 잘하고 있는데 뭐 그다음에 김태구 회장도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회 대표가 이런 거를 좀 수정하려고 하면 감정의 질이 떨어지고 손님이 떨어진답니다. 협회에서 손님 떨어지는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감정의사로
지역의사회 대표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의대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협회에서. 그냥 뭐냐면은 뭐 대법원 애규, 대법원 애규는 대법원 애규고요. 의협감정원은 의협에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의협에서 운영하는 기구예요. 의협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료분쟁 중재원, 아까 전에 좀 심하게 의사 과실 많이 준다는 의료분쟁 중재원도요. 서울시 황규석 회장 개원인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감정위원을 합니다. 근데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의협감정위원을 못한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회원들 입장에서 좀 진료가 아쉽지만 뭐 이 해박 배웠냐 이런 말은 좀 빼자, 이런 말도 가서 감정위원으로서 조정을 못한다는 게 현 의협의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의료 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수 감정도 하고 문구도 소양 교육도 하고 정말 회원들 앞에 이렇게 나가주고라는, 아까 전에 메조세라피 사례만 보세요. IV, IM을 다 합니다. 간호사가 IV, IM 다 하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서브큐, 당뇨 환자도 자기 배에 찌르는 서브큐 메조세라피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의사협회가 적어준 게 맞는지, 대학병원에서는 센트럴 라인 잡아도 된다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의원에서는 서브큐 했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니까 이 사람 처벌하세요 하는 감정서를 적어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그 EKG 이런 질문하셨는데, 대학병원의 현실을 인정해서 피해 합법화했으면요 1, 2차 의료기관에도 의사 가중처벌법까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여론화해서 EKG 테스트 그런 거 교육받아서, 요즘에 다 전자고 기계 뭐 무인 시대인데 왜 못합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 의사회는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질이 떨어진다, 의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의료의 원칙은 그러면 1차, 2차 의료기관만 지키고 대학병원은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료 분쟁을 당했을 때 뭐 정리를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기도 의사회 이런 데 멘토를 해서 연락을 하십시오. 초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차트 같은 것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좀 기다려, 체포영장이 있어 기다려, 이렇게 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사는 뭐 엄청난 형사처벌하고 민사 책임 묻고 면허까지 건드리는 이 자체의 의료 분쟁에 대한 개선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나 소위 여러분들의 지도청이라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판단하셔서 올바른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이걸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정적 그 의욕이 지나쳐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따가 이제 약간 시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중에 좀 생략하고, 우선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시간에 제1강의 강봉수 부회장님 강의나 지금에서 다시 거론됐지만은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그 의료법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그런 데서 문제되는 게 우리 회원들이 의료법에 대해서 저촉돼서 피해를 입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의협에 이게 3차 그 병원도 그렇지만 1, 2차 우리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무해한 그런 데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회원 피해가 적지 않겠는가 하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에서의 답변은 의료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직군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길래 그게 우리 회원들이 당장에 피해를 입고 자격 정지, 자격 박탈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좀 의협에서도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바꿔서 회원 보호에 좀 적극적인 그런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우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의료 분쟁 시 선고 이후 혹은 그러니까 항고 기간에도 의료행위는 정상적으로 가능한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요점은 소송 중에 이제 행정처분이 결정돼가 나오진 않는가 하는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 분쟁 중에 다 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1심 선고 받아도 또 항소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 심지어는 헌법소원까지 하셔서 뭐 5년 이상 이렇게 끌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드맵을 잘 짜야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게 3년, 5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뭐 첫 단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단추 그 상황에서 차트 기록이라든지 어떤 대응 논리라든지 대응 전략이라든지 처음부터 초지일관이 돼야 돼서 뭐 질문에 대한 답은 얼마든지 진료는 계속 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또 다음 질문을 판검사에게 자문해주는 의사들이 문제는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감정원 문제에서 회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지만 다른 질문은 예를 들어 다른 직군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의사 면허 취소법 아니냐?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그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도 개선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1강의에서 강봉수 부회장님께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하고 다시 이동욱 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동욱 회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동욱 회장님 금일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말씀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회장님 강의 내용이 초록집에 없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강의 다시 보기에서 아마 전번에도 서비스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우리 학술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회장님과 경기도에서의 다른 질문도 유사한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여기에 학법들이 통과를 앞두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함께 목소리 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주시면 참여의 의사가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을 이행하면 같이 협조가 될지 악법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데 뭐 의사가중처벌법,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가 15년 만에 통과되고 뭐 사실은 비대면 진료로 요즘에 앱으로 이제 다 처방받고 뭐 수탁검사, 관리급여, 뭐 한의사 의료기기, 뭐 의료기사법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마침 무슨 뭐 이렇게 뭐 헤게모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한다는 양비론적인 인식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의료 분쟁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를 제가 광역시도 회장 회의에서 그 안에서 다퉈야 된다는 게 우리 감정원 개선해야 된다. 지역 의사들 좀 추천해야 된다. 의협 공제에도 개선 안 됩니다. 지역 의사회 대표들도 한 30%라도 해서 같이 위원회를 통해서 감정 하나에 개구리 머리가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는데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이렇게 경기도 의사회에 뭐 이렇게 임원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우리 사무국에 전화해 주십시오. 좀 같이 그런 만들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좀 목소리를 지역 의사회에서도 좀 내고요. 여기도 오늘 권유준 회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의사회 회장이 제일 겁내는 게 회원입니다. 지역 의사회 회장한테 이거 말이 되냐 이런 거 좀 개선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뀝니다. 의료계 대표들은 다 뭐 회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회원들이 조용한데 네가 왜 떠드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에 뭐 수탁검사 문제도 경기도 의사회 성명서 내자 그러는데 제가 31개 시군 의사회에서 좀 내주면 우리도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31개 시군 의사회에서 아무도 안 냅니다. 경기도 의사회 혼자서 떠들면 그냥 뭐 이동욱 회장하고 경기도 의사회가 뭐 수탁검사 떠들지 회원들은 별 관심 없구나. 관리급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 지역 의사회 회장님들이 좀 우리 같으면은 31개 시군 회장님들이 우리가 이런 건 좀 경기도 의사회에서 좀 얘기가 되어줘야 된다. 그 시작은 오늘 강의 들으시는 회원분들이라서 제가 이 팩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이 정말 움직이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뭐 각 시군 뭐 단체 카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SNS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제가 보면 그냥 탁상 공론하는 소리만 올라오는데 현실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어렵고 개선돼야 돼. 이거 개선되면요 정말 행복한 진료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광역시도 회장회의 때 난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그냥 반대로 기각입니다. 안 바뀝니다. 의협 감정은 잘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하니까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지역의사회 대표들 뭐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 아까 이 감정서 보셨잖아요. 우리 회원은 그런 감정서로 경찰서 가면 의사 대접 받겠습니까? 이 사람 해부학원 공부했냐? 이 사람 의사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된다. 이 사람 닥지수로 이렇게 환자가 피해본 확률이 99%다. 이런 감정서 써주면서 그럼 누가 그렇게 썼느냐 하면은 못 밝힌답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못 밝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회원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이제 뭐 각 의사회 단톡, SNS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 우리 사무국에 해주시면요. 근데 임원도로라고 지난번 학술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도 안 들어오세요. 질문만 하시고 한 10분, 뭐 20분 들어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우리는 열린 의사회를 추구하고요. 들어와서 좀 목소리 내고 자문위원이라도 하시면 되고 하니까 좀 같이 고민하고 우리 경기도 의사회가 뭐 의무보험위원회에다 밤 11시, 12시까지 우리 회원하고 고민합니다. 현지조사 받은 분, 경찰서 가는 분 같이 우리가 임원들이 와가지고 11시, 12시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사회에도 밤 11시까지 치열하게 한 번만 와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중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은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신규 개설 세미나 등 경기도 의사회 행사 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겠습니다.